동의하는 얘기일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논의가 일부 판사들에 대한 비판이나 성토를 넘어서 이번 기회에 사건 배당과 같은 법원의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16 쿠데타 이후부터 30여 년 동안 정치적인 사건들은 주로 형사법원 수석부에 배당돼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형사법원이 사라지고 사건 배당이 골고루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의 움직임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법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3년 전 한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의 석궁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석궁을 쏜 전직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작년 5월엔 대법관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재판에 불만을 품은 이 50대 남자는 협박 전화를 수십 차례 계속하다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판사를 협박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자 법원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개인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제도권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협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PD수첩 판결 다음 날 한나라당은 앞으로 판결은 물론이고 판사 개개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과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해 1월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누군가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일부 신문들이 황당한 판결이라며 판사의 얼굴과 출신 학교, 판결 이력을 공개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 판사가 공인인 만큼 신상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항의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명백히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예컨대 항의의 수단이나 선동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에 들어가겠죠. 실제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연방 판사와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가 이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이념 편향적인 젊은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이 신문의 주장은 사실일까? 먼저 전교조 교사 시국 선언에 무죄를 선고한 김균태 판사. 경력 9년의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BBK 소유 의혹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 간의 소송에서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균태 판사는 한겨레 신문이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일방적인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PD수첩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 10년 경력의 문 판사는 작년 6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에 참가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에게 폭죽을 터뜨린 행위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4가지가 유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촛불 시위가 끝난 뒤 경찰에 돌을 던진 신모 씨에게 역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성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서 돌을 휴대한 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이들 판사들의 이력을 공개하면서도 이런 판결 내용들은 소개하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만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눈에는 아무리 판사가 탈정치화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내려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죠.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인 것이지 어떤 사법부 공격의 또 다른 핵심 대상, 우리법연구회는 과연 어떤 단체일까?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2차 사법파동 이후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축이 돼서 만든 법원 내 연구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보수층의 공격 대상이 된 것,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울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젊은 판사들이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신 대법관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그 어느 누구도 이 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가 공격의 대상이 된 건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배후 조직이라고 여권과 보수층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선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전에 우리 군대 내에 있었다는 하나회 비슷한 사조직이 법원 내에 있어서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다른 판사 모임에 비해 엘리트 조직도 아니며 특정한 성향을 중심으로 모인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있을 판결과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항소심이라든지 그 외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법관 인사에도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무죄 판결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그리고 최근의 무죄 판결들. 정부가 불편해했던 인물이나 사안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층에선 지난 정권이 남긴 이념적 편향성 때문이라며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범죄 구속 요건이 안 되는 정치적인 사안을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예정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 성향의 일부 법조인들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무리한 기소가 유발한 거죠. 이런 시국 사건에서 검찰이 신망을 잃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의 사건 배당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해방 직후부터 미국이나 독일처럼 재판을 무작위로 추첨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이 원칙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너졌다가 문민 정부가 들어서야 회복됐습니다. 다만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은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은 남겨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사건 배당 의혹으로 예규가 바뀌면서 민감한 사건을 예외적으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다면 특정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재판 배당을 바꾸자는 주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런 논의를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사법부의 권한인 사건 배당 같은데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영준 기자, 네. 최근의 일부 보도를 보면 이번 사태를 법검 갈등, 즉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